네, 수능 한국사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반도의 선사시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각각의 도구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였고 그 시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어요. 구석기 시대 때 뗀석기가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간석기가 활용되었고 특히 이때 농경이 시작된 모습, 정착 생활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즈음부터 한반도에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어요. 매우 초기적인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했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 초기 국가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 있냐? 우리 강의 프린트 파일 1강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힘내서 프린트 파일 열심히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 파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폈나요? 저번 시간에 필기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겠죠? 자, 오른쪽 아래로 가겠습니다. 바로 초기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먼저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등장한 국가는 어디냐?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조선은 오른쪽에 써있듯이 BC 2333년경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만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방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물들이 있어요.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입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 이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가 바로 뭘로 봅니까?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조선은 오른쪽에 써있듯이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 정도까지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연맹왕국 단계라고 하는 것이 고대국가, 즉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고대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의 어떤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지배 권력이 강화가 된 건 맞아요. 지배 권력이 강화가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그 삼국시대 때의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맹왕국 정도의 지배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고조선의 그 건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열심히 들었던 뭡니까? 바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 또는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충 알죠?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등장해요? 환인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아들인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웅이요? 근데 환웅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이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되나?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늘하고 쑥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마늘하고 쑥을 열심히 먹었는데 호랑이는 인내심이 부족했는지 먹다가 맛없다고 안 먹고 그 육식동물이 그 쑥하고 마늘을 먹겠어? 하고 나가버리고. 근데 곰은 열심히 먹어갖고 100일이 다 안 먹었는데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웅녀가 된 거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웅녀하고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다? 단군 왕검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단군의 건국 이야기고, 이런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잘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요거를 헷갈리는 사람들, 이거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냥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실인가 아닌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지.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다 곰의 자식들이야?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우리는 공부를 하느냐? 우리는 결국 그런 단군의 건국 이야기, 결국 만들어진 얘기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사회적 모습, 정치적 모습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면, 역사적으로 도출해내면 그만인 것이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일이 아닌 거죠.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곰이 그러고 쑥을 왜 먹니? 마늘을 왜 먹어? 당신 그도 한반도에 마늘도 없었어요. 여하튼 우리는 이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느냐, 그 오른쪽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당시는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뭐 품백, 우사, 운사 뭐 그런 그 호칭들이 나와요. 이게 농경에서 매우 중요한 뭐 물, 뭐 바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고 부족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환웅족하고 지금 이제 공 토템을 믿는 뭐 이제 웅녀로 이제 표현됐던 곰 부족,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한 것이 아니냐. 결혼했다고 나오니까요. 그런 부족 간의 결합.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 태어나서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호칭을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 결국 단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검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치 지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데 결국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재정일치의 정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배와 정치적인 지배가 일치되어 있다. 재정일치 또는 신정정치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옛 고전에 실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에 어떤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닌 거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 단군들이 있었겠지. 이게 제사장을 의미하는 호칭이니까 여러 그러니까 단군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근데 이제 하나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죠? 근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고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그런 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했던 기록이 있어요. BC 3에서 4세기경 연나라와 대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이때 부왕, 준왕 등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왕, 준왕이라고 하는 왕들의 등장은 역시 왕권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력이 좀 더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이 고조선의 발전의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또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했어요. 팔조법. 팔조법인데 8개의 조항으로 된 법이죠. 이 팔조법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노동력이 중시되었다는 것,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는 것, 형벌과 노비가 존재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팔조법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조선의 발전에서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만이 누구냐? 위만은 이게 중국 사람이냐 이제 한반도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위만이 집권을 한 다음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고조선의 어떤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체하던 시기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우리 중국사를 공부해보면 진한의 교체 시기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었는데
이때의 권력에서 내팽개쳐친 유의민들이 있었는데 그 유의민들을 이끌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이주를 한 거야. 이렇게 고조선으로 이주를 해오고 위만이 고조선에서 이제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위만 시기 또는 위만 조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이 철기 문화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런 발달된 선지 문화, 철기 문화를 한반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시기가 바로 위만의 집권의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만조선 시기 때에 북쪽의 중국과 남쪽에 있는 한반도의 남쪽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중개무역의 역할을 하면서 큰 이득을 봅니다. 네. 중국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역할을 하면서 큰 이득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누가 고조선을 침략해 오냐면 한나라의 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중국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여러 지역으로 정복 활동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한반도 고조선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침략하면서 결국 위만의 이제 시절에 이거를 항전을 해요. 항전을 했는데 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 분열도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한반도에 한군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게 한나라의 일종의 군현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한군현이 설치되는 시기 때에 또 한반도에 여러 초기 국가들이 생겨나게 돼요. 네. 그건 이제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조선이 발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연나라와 대립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반도의 초기 국가로서의 고조선이 그만큼 중국과 경쟁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만의 집권의 시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만의 집권의 시기 때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조선이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한군현이 설치되는 이 시절 즈음에 한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초기 국가 형태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로 가시면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표로 만들어놨죠. 표로 만들어놨는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국가들의 위치를 좀 살펴볼게요. 위치. 자, 이 국가들을 제가 지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한반도. 잘 그려. 제주도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반도라고 봤을 때 제일 북쪽에 어디가 있냐? 바로 부여가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 그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치우쳐서 어디가 있냐면 옥저와 동예가 있어요. 옥저와 동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세 개의 한이 있죠. 세 개의 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삼한이라고 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세 개를 삼한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북부 지역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초기 국가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지도로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해놓고 나중에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여부터 좀 살펴볼 건데 이런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요 시기 때의 나라들은 왕권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왕권이 강하지 않아. 고대 국가로 아직 발전하기 이전 상태야. 알겠죠? 자, 부여부터 보겠습니다.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를 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5세기경이 되면
고구려에 병합이 되게 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국가인 게 왜냐하면 이 부여 출신의 누가? 부여 출신의 주몽이 나라를 세운 것이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죠? 고주몽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고구려가 되는 것이고 이 고주몽의 아들이 또 이제 백제를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의 뿌리가 되는 국가가 부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아직 미약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권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마가, 우가, 부가, 저가 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인 지배 세력이 있었고 이 지배 세력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곳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았다, 강하진 않았다. 이들이 연맹하고 있는 단계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려면 이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왕의 복속이 돼야 돼요. 왕의 복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 부여는 사출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풍습이 나와 있는데요.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장은 지배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배자가 죽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순장이죠.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농경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날씨가 중요하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내리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보통은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 제천행사라고 합니다. 제천행사. 이 제천행사가 부여에서 있었는데 부여의 제천행사의 이름은 영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제천행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부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가시면 그 부여 남쪽에 있었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졸본 지방에서 주몽이 건국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몽이 결국 부여 출신이 되는 거죠. 부여 출신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고 국내성으로 천도가 됩니다. 그리고 5개의 부족이 서로 연맹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연맹하고 있는 단계였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자 정치적으로 보면 왕 아래 대가들이 존재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 아래 어떤 부족적 형태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독립적인 가들이 존재한다. 지배 세력,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인 가로, 행정적인 세력으로 바뀌면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고 요 단계까지는 아직 그렇진 않았다. 고구려는 물론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의 고구려를 공부할 때 이 대가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왕의 세력을 위협할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을 했고 이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을 했어요. 특히 뭐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죠. 고구려의 지배 세력들의 회의, 제가회의라고 있었다는 것,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회의. 그 다음에 역시 또 고구려의 사회 경제적인 풍속을 좀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서옥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서옥제는 일종의 대리사위 제도로서 남자가 아내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남자가 들어와 살면서 결혼하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결혼한 남자가 들어와 살면서 아내 집에, 그죠? 처갓집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분가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의 존재는 당시 이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분가를 하게 되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대리사회를 통해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또 있었는데 형사취수제는 뭐야?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뭔 말이요 이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형사 취수제. 뭐 지금 같으면 이거 뭐 저기 뭐야 뭐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시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의 맥락과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 취수라고 한다면 왜 이런 제도가 있었는가를 당시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 뭐냐면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고, 그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경제력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동생이 형수랑 결혼한다는 것은 형수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야. 형수와 그 가족들을 이 넓은 집안, 넓은 의미의 집안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서로 이제 치정해서 뭐 이렇게 사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어떤 가족에서 혼자가 된 형수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예요. 당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고구려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도 제천 행사를 했는데, 아까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게 있었고,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뭐 농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고구려까지 살펴봤습니다. 쭉쭉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한꺼번에 봅니다. 옥저와 동해. 일단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아까 지도 잠깐 볼까요?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옥저하고 동해는 동쪽에 치우쳐 있죠. 동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선진문물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중국이 선진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문화의 흐름이 오게 되는데, 옥저와 동해는 선진문물을 수용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일단 고구려가 막고 있어요. 고구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선진문화의 수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동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문화의 수용이 어려웠고, 특히 고구려가 위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정치 세력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고구려의 복속이 되는 거죠. 다 썼죠? 고구려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왕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한 군장 지배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중앙집권적인 왕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이 옥저 동해는 군장 지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맹왕국 단계로까지도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회경제적으로는 큰 의미 있는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민며느리제. 이 민며느리제는 서옥제랑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민며느리제는 그 결혼할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들어와 사는 거야. 집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남편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될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제도입니다. 민며느리 제도고, 그냥 뭐 이런 거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써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과하마 반어피는 이거는 특산품이야. 특산품. 동해에서 나온 특산품입니다. 그러려 하시고, 그 다음 제천행사 정도는 좀 보면 괜찮죠. 제천행사.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위에 영고, 동맹, 이건 무천. 그 다음에 체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부족의 지배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부족 간의 침범을 서로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 바로 체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체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도 강력한 뭐 왕권의 존재나 또는 연맹왕국 단계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체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옥저와 동해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황 봅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한반도 남부지역, 최남부지역에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삼한. 오른쪽 가겠어요. 역시 군장 통치 단계 정도고요. 이 삼한은 특히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 소도는 제4교시 중 한국사연어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수험생은 답안지 마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 소도는 이제 제사장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와 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여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은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지금도 한반도 남부 지역은 뭐 벼농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되죠. 곡창 지역이야, 곡창 지역. 그래서 이 시대 때부터 농사가 대단히 잘 됐어요. 벼농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삼한 중에서 특히 변한은 철을 그렇게 잘 생산했어요. 철 생산으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철을 생산했다. 변한은 철. 나중에 변한이 가야라고 하는 이제 연맹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가야에서도 철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죠. 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나라들,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연맹왕국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의 형태였고 왕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험에 그리 잘 나오진 않아요. 수능 한국사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대 국가로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이해하는 정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반도에 등장했던 초기 국가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부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한국사의 전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 발전의 과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집이시죠? 네, 꼭 한 번 더 반복해서 프린트 보시고 한국사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 문장으로 쭉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복습 많이 하라고 안 합니다. 조금만, 한 번, 두 번 정도만 다시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 마친 다음에 13개 강의 프린트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몇 번 반복하면은 충분합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수업 계속 잘 참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